안녕하세요. 제프입니다. 자, 요즘 말이죠. 우리나라 코스피가 최저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00선이 붕괴가 됐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나스닥, 미국에서 촉발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연준에서 빅스텝을 지난번에 하고 이번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해서 금리를 0.75%를 올리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지금 나오게 됐다.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투자한 돈을 다 빼가지고 나갈 수 있다. 결국은 자본 유출이 우려가 된다.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이죠. 지금 제가 네이버 증권의 주식 시세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적선사 대표적인 HMM의 주가가 27,400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27,400원이 불과 1, 2주 전에는 뭐 33,000원까지 갔었거든요.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데 작년 5월에 51,100원이 최고점이에요. 여러분들이 52주 최고가가 HMM이 51,100원. 근데 지금 27,400원이니까 거의 반토막이 지금 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HMM을 보면은 우리나라 해운 선사들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뽑아 보니까 HMM이 지금 상장된 주식수가 약 4억 9천만 주입니다. 물론 이제 보통주 액면가가 5,000원인데 여기 이제 주주 구성을 제가 보니까 이제 산업은행이 20.69% 제일 많죠. 그 다음에 해진공, 해양진흥공사가 19.96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은 40%가 약간 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산업은행하고 해진공이 HMM을 지금 관리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지분이 중요한데 이 외국인 지분이 의외로 낮아요. 얼마냐면은 어제 현재 제가 보니까 9.86%예요. 그러니까는 외국인 지분이 10%가 안 된다는 얘기는 그 지분에 대해서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주식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매력 있는 주식들은요, 외국인 지분이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40% 막 되거든요. 근데 HMM은 왜 외국인들이 투자를 안 할까요? 결국은 10% 안 되는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거는 제가 볼 땐 투기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공매도 세력과 투기 세력이 많은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보증기금이 5%, 그 다음에 이제 SM상선, 요즘에 이제 HMM을 M&A 하려고 인수하려는 소문이 난 기업 중에 하나가 SM이잖아요. 그래서 SM상선이 지금 HMM 주식을 사 모으고 있다. 이런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어제도 뉴스 나왔는데, 이제 SM상선이 근데 제가 볼 땐 그래요. SM상선의 규모가 HMM에서 워낙 작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회사가 거대한 기업을 인수한다는 건 저는 약간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이 의외로 1%. 여러분들이 HMM의 국민연금이 1.2%라는 것은 이거는 좀 심각한 겁니다. 왜? 우량회사는요, 국민연금이 지분이 큽니다. 삼전이라든지 또 LG, 분할했지만은 그런 LG그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좋은 기업들은 국민연금의 지분이 높은데 HMM은 국민연금의 1.2%밖에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개미가 37.5%예요. 여러분들 HMM의 개미가 약 25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이제 개미들이 왜 들어왔느냐? 제가 이제 네이버 주식방에 매일 갑니다. 그 이유는 HMM 때문에 가는 거예요. HMM을 분석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개미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이 HMM이나 페노션이나 이게 뭔가 지금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막 종리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어서 재미 본 사람들이 있어요. 뭐 5만원, 4만원대 막 팔아가지고 차익을 엄청나게 얻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때 사가지고 지금 계속 갖고 팔지도 못하고 지금 떨고 있는 개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주식방에 가면은 HMM 토론방에 가면 욕을 엄청나게 합니다. 뭐 그런 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킬 수는 없고. 자, 그래서 이 HMM의 지금 현재 영업사항은 최고입니다. 1분기 매출이 4조 9천억. 엄청나죠?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 영업이익이 3조 1,400억.
전년 동기 대비 208% 증가. 이런 사례가 없었죠. 페노션 1691억 영업이익, 대한해운 736억. 이런 식으로 이제 선사들이 호황이다. 그 호황의 원인은 상하이 컨테이너 프레이트 인덱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끊임없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1분기 SCFI를 보면은 4,851포인트인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74%가 올랐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피크아웃 돼 가지고 점점 가면서 이제 하락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영업이익이 천문학적으로 낮다고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거 아니다는 거죠. 운임이 상승한다고 그래서 주가에 반영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SCFI 지수가 엄청나게 오르고 영업이익이 천문학적으로 나고 운임 상승이 엄청나고, 그렇죠? HMM의 주가 총액이 13, 14조를 달성을 한다고 그래서 주가가 빡빡 뛰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개미들이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는 실적만 보고 들어오면은 큰일 난다는 거죠. 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미국처럼 회사의 가치, 밸류에이션 또는 미래 가치를 주가에 반영하는 게 굉장히 약합니다. 즉, 투기 세력. 심지어 개미들조차도 투기를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 말로는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단기 투기가 많다. 따라서 그 해당 기업의 밸류에이션이나 펀더멘탈이나 이런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한 주가가 아니고 수시로 주가 변동이 심하고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적과 무관하다. 따라서 HMM의 주가를 보고 그 회사의 미래를 보기는 어렵다. 첫 번째 제가 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지금 해운업이 사상 초유의 호황을 다시 맞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역사를 보니까요, 이 역사가 이렇더라고요. 우리나라하고 전 세계의 경제 위기별 코스피 지수를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올림픽 버블 있죠. 2002년도 올림픽 버블 그 이전에, 그러니까 올림픽이 1988년이죠. 그 1988년에 올림픽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가가 코스피가 반토막 났어요. 그러니까 올림픽 전에 1007이었는데 올림픽 이후 92년 8월 21일 날 459. 그러니까 반토막 났죠. 그 다음에 IMF 때요. IMF 이전에 코스피가 1138. 이게 94년 11월인데. 근데 IMF가 97년인가요? 이때 보니까 코스피가 350. 4분의 1로 떨어진 거죠. 뭐 나라가 거의 절대 났으니까요. 그 다음에 닷컴 버블 아시죠? 기억나시죠? 닷컴 버블이 2000년에 까지는 괜찮았어요. 저 코스피가 1000. 그런데 닷컴 버블이 터지고 난 2001년 9월에 468.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우리나라 주가는 1000을 돌파했다가 다시 300, 400을 갔다는 거. 그 다음에 2008년에 서브프라임의 모기지, 이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죠. 이때 2008년에 2000대에 가던 코스피가 938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2007년 12월 31일 날 2064까지 찍었어요, 우리나라가. 2000을 돌파한 거죠. 근데 다시 2008년에 938을 찍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반토막 난 거죠. 그리고 코로나 직전에 2598, 다시 2600까지 갔었죠. 그러다가 코로나 발발하고 2개월 뒤인 2000년 3월에 1457로 또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에 7월에 주가가 3000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3300까지 찍었다가 엊그저께 2400대로 내려앉았어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한국 주식이 물론 미국 주식의 영향을 받지만은 뭐 1000 갔다가 400으로 떨어지고 2000 갔다가 900으로 떨어지고, 그죠? 2600 갔다가 1500 떨어지고 3300 갔다가 2000 떨어지고, 이런 거는 결국은 뭡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확실히 불확실성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제가 조선업, 해운업하고 조선업을 보니까는
해운이 호황일 때는요, 신조 계약이 늘어나고 조선이 호황됩니다. 그래서 선박 공급이 과잉이 돼요. 그래서 사실 운임이 하락이 돼. 그리고 금리가 인상이 돼서 선박 금융이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폐선이 되고 휴황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불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불황이 되면은 다시 신조 계약이 감소돼. 그럼 조선업이 불황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이 감소돼. 그러면 또 운임이 또 올라요. 배가 없으니까. 그래서 또 이제 배가 없으니까 용대선이 증가합니다. 즉 용선 계약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선사 영업이익이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발주를 많이 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사적으로 보니까 IMF 이후에 1999년에 조양상선이 파산합니다. 그리고 이 2002년까지 선박과 터미널을 매각을 합니다. 선사들이. 즉 이때 굉장히 심각한 적자가 누적되었다. 그리고 2002년에 바로 이제 우리나라 월드컵이죠. 이때 중국 효과가 있어가지고 컨테이너하고 BDI, 벌크, 운임이 엄청나게 오릅니다. 4, 5배가 올라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신조 발주량이 폭증을 합니다. 그리고 2004년에 우리나라 정부가 선박 펀드를 만들고 톤세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전폭 지원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선사들이 용선을 많이 했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용선을 하지 말고 배를 졌어야 되는데 용선 위주의 전략을 간 거야. 그래가지고 2004년, 5년에 우리나라 선사들이 수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합니다. 이때 한진해운하고 HMM, 구현대상선이 1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어요. 이미 20년 전에. 그러다가 2005년, 6년에 중국이 경기 축소 정책을 발표하고 철강산업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2007년에 거품이 피크를 이루면서 2008년에 바로 이제 이때 투기 세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뭐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이제 투기 세력, 용선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선사가 증가하고 용대선이 활발하게 되면서 시세착을 노리고 선박 투기에 광풍이 불었다. 이거 이제 어떤 분이 이것을 올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이것을 제가 이제 인용을 한 겁니다. 참고로. 그래서 2008년 있죠.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1월에 한국경제에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벌크선 호황 타고 선박은 투기바람이 일었다. 중고성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용선료는 천정부지로 올라서 제용선 투기가 극성이었다. 이때 바로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해운이 2004년에서 9년까지 호황을 이룬다, 우리나라. 그래서 해운사가 77개에서 무려 150개로 2배가 튕겨요. 그리고 BDI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이 올라갑니다. 11,800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400대로 떨어집니다. 주가가 11,000 갔다가 400 떨어졌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코스피가. 결국은 망하기 직전이 2007년에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합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선봉량이 2008년에 기록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파티가 끝납니다. 그게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 거죠. 그래서 2009년 2월에 벌크 삼성 로직스가 파산을 합니다. 그리고 5월에 대우 로직스. 쭉 해가지고 2011년에 대한해운이 망해가지고 SM 지금 상선이죠. 거기서 인수합니다. 그리고 여러 기업들이 파산을 하게 되는데 2013년 6월에 페노션이 드디어 도산을 하고 할인그룹이 인수를 해서 지금의 페노션이 된 겁니다. 그리고 2016년에 한진해운이 드디어 용선 계약의 문제로 파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역사를 보면은 계속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고 그때마다 우리나라 선사들의 전략은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그리스 선주들은 우리하고 반대의 전략을 핀 겁니다. 즉 그리스 선주들은 배를 늘린 겁니다. 우리가 배를 처분할 때 배를 늘리고 결국은 그리스 선주들은 이런 걸 잘 활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최근에 말이죠, HMM이 초유의 실적을 난 이유가 뭡니까? 산업은행하고 해양진흥공사가 전폭적으로 초대형 컨테이너선 24,000 TEU를 건조해서 투입을 했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뭐 돈을 벌 수밖에 없죠. 무슨 뭐 다 지원해줬는데 돈을 못 벌면 말이 됩니까? 땅 짓고 헤엄치는 건데 물량은 넘쳐나고, 그렇죠? 운임은 3배에서 6배 오르니까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뭐냐?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코리아 시픈가제트 기사를 보니까 현재 발주량이요, 얼마나 많이 발주량이 됐냐면 지금요, 무려 발주량이 지금 약 670만 TU. 지금 발주량이.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선박을 지금
발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발주량 1위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MSC입니다. 지중해 해운선사. 약 100만 TU. 이미 발주가 다 지금 잔잘. 그 다음에 2위가 선주 1위인 시스펜사죠. 홍콩. 한진해운이 망이 된 동기를 부여한 회사죠. 82만 TU. 그 다음에 3위가 대만의 에버그린 54만 TU. 4위가 홍콩의 OCL. HMM이 말이죠. 이제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1위입니다. HMM이 현재 지금 8위잖아요. 선봉장 기준. 근데 발주량은 11위예요. 그 얘기는 뭐냐? 16만 TU밖에 지금 16만 TU밖에 발주 잔량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더 이상 지원하기는 좀 어렵다 이거지. 왜? HMM에 산업은행하고 해진공이 지원한 게 4조가 넘어요. 근데 다른 선사들한테는 지원을 적게 했기 때문에 지금 말이 많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 이런 많은 배들이 향후에 인도가 된다면 그 인도가 2024, 5년까지 되는데 그렇다면은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럼 공급이 과잉될 것이다. 공급이 과잉되는데 글로벌 이제 공급망이 안정이 되고 세계 경제가 축소가 됩니다. 왜? 서로 중국과 미국이 서로 싸우게 돼 있어요. 지금 RCEP하고 IPEF가 대결을 하면서 서로 세불리기를 하면서 결국은 세계의 자유무역은 축소될 것이다. 그러면 물동량이 줄겠죠? 그리고 미국의 최근에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미국의 월마트나 아마존이나 이런 많은 소매상들이 재고가 넘친답니다. 안 팔린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재택에 먹고 마시고 했는데 그래서 많이 상품을 샀는데 이제 사람들이 외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상품이 남아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극동아시아에서 주문하는 게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면은 컨테이너 물동량은 대폭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의 경제 성장률 예측률이 하향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금리는 오르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결국은 금융 긴축과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은 물동량이 주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이 주니까요. 그렇다면 결국은 선사들한테는 지금 여태까지는 호재가 되려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악재가 많이 남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악재는 경제 성장률의 하락. 그 다음에 재고가 넘침으로써 더 이상 재고를 확보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물동량이 해상 운송 물동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선박의 발주량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재고가 있기 때문에 발주 잔량이 이것들이 쏟아지면은 바로 공급 과잉이 돼서 운임은 하락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또 옛날처럼 운임이 하락하고 침체기로 돌아가고 금리는 인상이 되면 결국은 선박금융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선주들, 해운 선사들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깡통 선박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깡통 주식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해운 선사 글로벌 탑 10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HMM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머스크라인하고 MSC하고 CMA 지금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해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항공사를 인수하고 항공회사를 만들어서 항공기를 발주를 했어요. 그 다음에 3PL 회사를 수주를 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항로를 인수를 했어요. 하퍼크로이드가. 그렇다면은 이런 쉽게 얘기하면 종합물류 기업으로 확장을 해서 포트폴리오로 가면서 리스크를 해지하고 풀링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해운 경기가 또다시 불안과 침체 기후로 들어갈 것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물류 사업을 영위를 해서 해상 운송 사업의 위기를 다른 물류 쪽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지금 이미 구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독 HMM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HMM이 말이죠. 지금 대표이사가 김경배 대표이사가 이제 글로비스에서 오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 배재훈 대표가 누누이 언론에 이런 말을 했어요. HMM은 이제 선사로 되는 게 아니라 종합물류 기업이다. 이제는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하겠다라고 말로만 하고 퇴직하셨어요. 이게 했어야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안 하면요. 이제 위기가 왔을 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진해운이 파산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몰빵을 했잖아요. 용선 계약에. 그러니까 1년에 용선료가 1조 이상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파산한 거예요. 만약에 한진해운이 종합물류 기업을 했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나
한진해운은 종합물류기업이 아니었어요. 선사였기 때문에 리스크를 풀링하거나 해지할 능력이 없었던 거죠. 이제 글로벌 선사들은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선사들은 끊임없이 M&A를 통해서 또 투자를 통해서 컨테이너선도 투자하고 컨테이너 박스도 투자하고 터미널도 인수하고 물류기업도 인수하고 항공도 진출하고 뭐 이런 많은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를 커버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선사들은 제가 볼 때 아직까지 그러한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HMM 같은 경우도 아직도 산업은행과 해증공에 관련해서 전혀 M&A의 소식이 없어요. 해수부 장관도 그렇고 산업은행장도 그렇고 한다는 소리가 당분간은 HMM을 관리 상태로 둬서 이익을 엔조이해야겠다. 이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영업이익이 1,000만 원 나왔다면 그 돈 가지고 M&A도 하고 아니면 뭐 대화주 기업이나 뭐 물류회사가 인수하도록 해줘야죠. 그래서 글로벌 물류시장에서 어깨를 나란히 경쟁할 수 있도록 뭐 머스크라든지 MSC라든지 코스코라든지 DHL, 페덱스, 쉔커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선사나 프레이트 포워더들을 계약물류업체하고 경쟁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산업은행이나 해진국은 제가 볼 때 그것은 발상이 저는 지금 매우 문제가 있다. 앞으로 닥쳐올 해운업의 또 다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나리오, 쉽게 얘기하면 워스트 시나리오가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대안이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코로나 팬데믹 3년 차까지 HMM이 최고의 실적을 거뒀어요. 그러면 캐시가 쌓였을 겁니다. 이것을 빨리 적절한 곳에 재무적 투자를 하고 인재를 빨리 끌어오고 뭔가 규모의 경제뿐이 아니라 범위의 경제, 즉 업을 다양화해서 리스크를 해지하고 풀링을 해서 가져야만이 이런 인테그레이티드 로지스틱 컴퍼니, 종합물류 기업으로 갈 때만이 생존 가능성이 있다. 왜? 강자 독식이고 치킨 게임이고 파멸적 경쟁이라는 이 물류 시장의 특성상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냥 마냥 지금 이익이 많이 났다고 해서 엔조이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며 다른 글로벌 선사들이 하는 것을 잘 보고 뭔가 같이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은 나중에 올 또 다른 위기, 이것은 지난 1980년 초 해운 합리화 이후 계속 우리나라 해운업계가 걸어온 길입니다. 호황과 침체와 불안과 파산과 인수를 거친 이 많은 케이스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한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서 더 이상 한진해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국제선사 대표 주자인 HMM에게 제가 바라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